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제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아 보려고 하는데요. 통쾌한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또래 친구들에 비해 좀 빨리 한 편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했거든요. 상대는 같은 학교 다니던 복학생 선배였는데요.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룻밤 실수로 애가 생기는 바람에 부랴부랴 식을 올리게 됐네요. 학교는 그래도 부른 배를 움켜쥐고 어떻게 다녀서 졸업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취업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몰랐는데 갓난아기라는 건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더라고요. 하루 종일 울면서 보채고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이고 잠잘 시간도 없이 애를 봐야 하는데 일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는 어릴 때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애 봐주는 걸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시가에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마지못해 받아주긴 하셨지만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아로 아무리 힘들어해도 모르쇠로 일관하셨네요. 남편은 남편대로 갓 들어간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회사 선배 소개로 들어간 무역회사였는데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법 내실 있고 탄탄한 기업이었어요. 일이 워낙 빡세기로 소문난 곳이라 그런지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바로 쓰러져 자기 바빴죠. 그러니 집안 살림은 물론 육아까지 전부 다 저 혼자 해야 했어요. 남편이 잠기가 밝아서 아이가 조금만 울며 보채도 바로 깼는데요. 그때마다 자기가 가서 달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얼른 가보라고 했죠. 아, 여보 뭐해? 슬비 울잖아. 오늘은 당신이 좀 가면 안 돼? 나 진짜 요 며칠 3시간도 채 못 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아이, 누군 안 힘들어? 나 내일 아침에 회의 있어서 또 일찍 나가봐야 된단 말이야. 빨리. 안 그래도 신입이라고 얼마나 눈치를 많이 주는데. 지각이라도 하면 회사 잘릴지도 몰라. 그럼 당신이랑 슬비가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걸 무기처럼 휘둘렀어요. 그럼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일어나 딸이 있는 작은 방으로 가야 했죠. 우는 딸을 어르고 달래 간신히 재운 뒤 안방으로 들어가면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한때는 저도 남편도 똑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잖아요. 남편에게 꿈이 있듯이 제게도 꿈이 있었죠. 애는 둘이 가졌는데 왜 남편만 회사 다니면서 자아 실현하고 저는 이렇게 집에서 애와 둘이 갇혀 지내야 하는지, 왜 저만 남편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회사 들어가고 한 1년 정도는 꾹 참았어요. 남편이 회사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난 뒤로는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달라고 말했죠. 당신 이제 회사 다니는 것도 제법 익숙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슬비 목욕이나 기저귀 가는 거 정도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우리 딸 나 혼자 낳은 거 아니잖아. 어렵게 꺼낸 제 부탁에 남편은 대뜸 인상부터 썼어요. 넌 내가 회사 놀러 다니는 것 같냐? 요즘 부장이 나한테 일 다 밀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애는 집에 있는 네가 돌봐야지. 왜 네 일을 나한테 떠넘겨? 슬비 보는 게 왜 나 혼자만의 일이야? 난 집안 살림 하잖아. 그럼 적어도 애 보는 건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는 거 정도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 나름 공평한 것 같은데. 뭐? 공평? 우리가 부부 사이지 뭐 비즈니스 하는 사이야? 그리고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살림을 한다고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삼시세끼 집에서 다 챙겨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정 떨어지게 머리 굴리지 마. 네가 자꾸 이럼 나도 생활비 네가 일한 만큼만 딱딱 얄짤없이 계산해서 줄까? 어? 남편이 가부장적인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대화가 안 통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집에서 살림하는 게 편하게 놀고 먹는 건 줄 알더군요. 그러니 육아도 당연히 저 혼자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당신이 애 키우라고 제가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니 그건 그거대로 또 무시하더군요. 당신이 뭐 경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대학 졸업장 하나 달랑 있는 여자를 뭐 아무 데서나 어서 옵쇼 하고 취업시켜줄 줄 알아? 하여간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지. 헛소리 하지 말고 살림이나 잘하고 슬비나 신경 써. 싫다니까? 살림이랑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나도 이제 일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취업하면 집안일이랑 육아 공평하게 반씩 나눠. 참나. 어디 한번 취업이나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해. 아주 너야말로 회사 다니는 게 만만하고 쉬워 보이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남편은 숨 쉬듯이 저를 무시했어요. 도대체 이런 남자를 뭘 믿고 결혼했나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죠. 이 딸이 너무 어릴 땐 저도 꼭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치원에 들어간 뒤로는 어느 정도 제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 말처럼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취업 경험이 없는 20대 기혼 여자를 써주겠다는 회사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중소기업 중엔 간혹 뜨문뜨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중 한 곳에 운 좋게 합격 통보를 받게 됐어요. 연봉은 적지만 그만큼 일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바로 하겠다고 했죠.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축하해주긴커녕 난리를 쳤어요. 너 미쳤냐 진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취업을 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말했잖아. 슬비 유치원 다니니까 이제 나도 취업하겠다고. 해볼 테면 해보라면서.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할 줄 알았나? 너 회사 다니면 슬비 유치원 등하교는 누가 시키는데?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진짜? 당신이 어디 돈을 뭐 곱게 벌어다 줬어?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돈 벌어오겠다는 핑계로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했잖아. 내가 화장실에서 혼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슬비 목욕시킬 때도 당신 어떻게 했어? 거실에서 혼자 낄낄거리면서 TV 보다가 나한테 물 떠다 달라고 했지? 그래서 뭐 이제 네가 돈 벌면서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젠 나도 돈 벌 거니까 육아든 살림이든 똑같이 반반 하자는 거야. 아니 반반까진 못해도 적어도 무시는 하지 말라고. 이제 나도 돈 벌 거니까. 저는 고집스럽게 맞벌이를 하겠다고 우겼어요. 물론 딸이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거든요. 이 딸도 어느 정도 컸으니 이제 저도 조금만 저를 위해 욕심을 부려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남편도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겨 한 발 물러서 줬네요. 그렇게 모든 게 제가 계획했던 대로 잘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요. 모든 건 제 오산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취업한 후에도 집에서 꼼짝도 안 했고요. 딸애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았어요. 야근 때문에 딸애를 못 데리러 간다고 부탁하면 자기도 야근한다면서 맞불을 놨고요.
제가 반찬 해뒀으니까 꺼내서 차려 먹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밥만 쏙 먹고 빈 그릇은 개수대에 담가놓지도 않았네요. 그나마 딸의 밥이라도 챙겨 먹이는 게 장족의 발전이라면 발전이었죠. 일은 일대로 하는데 해야 하는 살림은 그대로지. 딸은 딸대로 제가 없는 시간이 많으니까 치대면서 찡얼거리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로 머리까지 한 움큼씩 빠질 정도였네요. 결국 취업한 지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 그쯤에 뜻밖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무게를 잡더니만 글쎄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뭐?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왜 그만둬? 내가 전부터 얘기했잖아. 내 직속 상사 김 부장. 그 자식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이번에 새 거래처 뚫은 거 거진 내가 다 했는데 그 새끼가 윗분들한테 또 싹 자기 공로로 돌렸더라고. 너무 열받아서 사무실에서 따지다가 한판 했어. 그러게 그놈의 성질 좀 죽이고 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5년 넘게 다니던 회사인데 윗분들이랑 잘 얘기해보면 안 돼? 슬비 이제 더 커서 학교 들어가면 돈 들어갈 곳도 많을 텐데. 뭐 회사에 납작 엎드리란 소리야? 싫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럼 어떡하게? 다른 데로 이직하게?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회사원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세무사 시험 준비하게. 뭐? 세무사? 그래. 우리 과에 종민이랑 세영이 알지? 그 자식들 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지금 세무사 돼서 다 떵떵거리며 잘 살잖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둘 다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 저희 과 특성상 세무사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많았는데요. 워낙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합격생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걸 남편이 이제 와서 도전해 보겠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더군요. 세무사면 연봉이야 어마어마하겠지. 근데 시험 붙기가 어렵잖아. 걱정 마. 딱 3년, 아니 2년이면 충분해. 나 학교 다닐 때 과 1등도 여러 번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종민이, 세영이 그 자식들보다 내가 더 공부 잘했었다고. 나 진짜 자신 있어. 그럼 그 2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건데 뭘 먹고 살아? 당신이 일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집에서 슬비 보면서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밖에서 열심히 돈만 벌어와. 어차피 당신도 일에 집중하고 싶어 했잖아. 뭐 서로 잘 됐네.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 뭐라고 더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 기회에 남편이 살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남편의 세무사 공부를 허락했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독학으로 준비했는데요. 나중엔 힘에 부쳤는지 학원을 끊어달라고 하더군요. 몰랐는데 세무사 온라인 강의며 학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공부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돈은 부족하고 결국 저는 제 점심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남편의 학원비를 보태줬어요. 동료들이 근처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저는 빵이나 삼각김밥 같은 걸로 때웠죠. 비참했지만 그래도 길어야 3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꾹 버텼네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살림과 육아를 도왔어요. 딸의 유치원 등하원도 자기가 시키고요. 제가 미리 챙겨둔 아침 저녁도 꼬박꼬박 먹이더군요. 때론 자기 기분이 내키면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걸 해두기도 했고요. 잘하던 놈이 쭉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놈이 한 번 잘한 게 더 기특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회사 그만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가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서 참 고맙더군요.
이듬해 남편은 첫 세무사 시험을 치렀는데요. 1차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워낙 어려운 시험으로 정평이 나 있던지라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죠. 남편도 연습 게임이었다면서 큰 타격은 받지 않았는데요. 이듬해에도 큰 점수 차이로 1차에서 낙방했지 뭐예요. 그때부턴 본인도 위기감이 들었나 봐요. 독서실을 끊어달라고 하더군요. 집에선 솔직히 슬비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유치원 갔다 오면 씻겨야지, 간식 챙겨줘야지, 놀아줘야지. 신경 쓸 게 너무 많다고. 그냥 집 근처 독서실 하나 끊어서 새벽에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오는 게 좋겠어. 그럼 슬비 등하원은? 이젠 네가 챙겨야지. 너도 내가 내년에 또 떨어지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럼 슬비 또 저녁 때까지 유치원에 있어야 하잖아. 많이 싫어할 텐데. 그럼 어머니한테 부탁해 보든가. 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내 말 들으시겠어?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다행히 시어머니는 딸 하원은 본인이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딸을 돌봐주겠다고 하더군요. 생전 도움 같은 건 안 주시던 분이 웬일인가 했네요. 역시 자기 아들 일이 걸려있으니 태도가 바뀌긴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할 땐 본체도 안 하시더니 서운했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라 생각했죠.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집을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어찌나 잔소리를 하시던지. 회사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다른 회사에 출근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너는 그동안 살림을 어떻게 한 거니? 아무리 일한다고 해도 냉장고가 이게 뭐야?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다 내다 버려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바로 다 치울게요. 그리고 보니까 반찬 가게에서 산 반찬도 있는 것 같던데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 거기에 조미료같이 몸에 나쁜 걸 얼마나 많이 넣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니? 우리 아들이랑 손녀한테 난 그런 거 못 먹인다. 힘들더라도 직접 해먹여. 그치만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것도 다 핑계야. 나는 뭐 집에서 살림하고 애만 본 줄 아니? 나도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김 메고 잡초 뜯고 그랬어. 그래도 집안일은 완벽하게 해냈다고. 왜? 그게 엄마고 아내니까. 요즘은 그래도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니? 빨래는 세탁기가 해줘, 청소는 청소기가 해줘. 요즘 세상에 일 때문에 살림 못한다고 하는 건 다 핑계야. 내내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엔 저도 지치더라고요. 집에 오면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바로 집안일을 해야 했죠.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그만 오시라 할 수도 없었어요. 딸을 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은 일대로 바쁜데 집안일은 쌓여있지. 딸은 아직 제 손길이 필요하지. 직장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기분이었네요. 딸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때 그 지옥이 끝나는 방법은 오로지 남편의 세무사 합격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요. 이 빠듯한 살림에도 머리에 좋다는 총명탕이니 뭐니 하는 걸 사다 먹이고요. 사 먹는 밥도 질린다고 해서 따로 점심 저녁 도시락까지 싸줬네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다음 해 시험에 또 불합격했어요. 이번에도 2차까진 가지도 못하고 1차에서 뚝 떨어졌죠. 3-4번을 도전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가능성이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만하고 재취업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죠. 그러나 남편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일까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잘 돌아가라고 초코우유 먹었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 배가 계속 살살 아파서 영 집중을 못했다고. 그거 아니었으면 붙었을 거야. 봤잖아. 이번엔 딱 2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 어쨌든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 이제 그만 포기하자,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너 힘든 걸 내가 왜 몰라. 근데 그거 내가 세무사만 되면 다 갚아줄 수 있어. 너도 세무사 부인 돼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 없고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야. 슬비는 맨날 엄마는 일만 한다고 우는 소리지. 어머님은 왜 일이랑 살림 둘 다 완벽하게 못해내냐고 야단치시지. 정말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고. 제발 여보. 당신 힘든 거 나도 다 안다니까? 그거 다 알면서도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겠어? 부탁이야. 1년만 더 고생해주라. 그럼 내가 꼭 붙어서 그 은혜 보답할게.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했어요. 그 모습에 결국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기로 했고요. 남편은 독서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엔 드디어 1차를 합격하고 2차까지 갔는데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2차에서 또 낙방했지 뭐예요. 한번 1차까지 합격했던 남편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이 2차까지 갔는데 이대로 포기하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총 5번의 세무사 시험을 보게 됐네요. 그런데 1차 시험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남편이 갑자기 뜻밖의 요구를 했어요. 여보, 혹시 모아둔 돈 좀 있어? 갑자기 무슨 돈? 아니, 우리 아버지 말이야. 그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빚이 3천만 원 정도 생겼대. 그거 못 갚으면 아버지 바로 신용불량자 되나봐. 지금 어머니 울고불고 난리 났어.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인데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다 그러셨대. 근데 당신도 내 벌이 뻔히 알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치? 가여운 우리 아버지. 아들 놈이라고 하나 있는 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세무사 되겠답시고 5년을 공부만 하고 있으니. 남편은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가 봐요. 이대로 그냥 시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그럼 당신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받으면 어떨까? 뭐? 나더러 대출을 받으라고? 그래, 어차피 나야 일 안 한 지 오래돼서 대출이 안 나오겠지만 당신은 꾸준히 소득이 있었잖아. 한번 알아봐주면 안 돼? 솔직히 싫었어요. 시부모님이 제게 뭐 엄청 잘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시집 왔다면서 구박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거절하자 남편은 어쩜 그렇게 배은망덕하냐면서 마구 화를 내더군요. 그래, 당신 부모 아니다 이거지? 그런 게 아니라 굳이 대출까지 받으면서 돈을 준다는 게 좀 그래서 그래. 뭐가 좀 그래?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세무사 되면 갚는다니까? 당신 세무사가 얼마나 버는지 몰라? 그깟 3천 껌이라고. 아직 당신이 붙은 것도 아니잖아. 올해는 꼭 붙을 거거든? 왜? 네가 보기엔 내가 올해도 떨어질 것 같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오랜 시험 공부로 남편은 열등감에 똘똘 뭉친 상태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도 지금 나 우습게 보는 거잖아.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었던 게 지금 나 먹여 살린다고 아주 가짜게 유세를 부리네? 야, 네가 이렇게 마음 놓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누구 덕인데? 다 우리 어머니 덕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슬비 봐주고 있잖아. 야,
다른 집에선 손주 돌봐주는 거 고맙다고 월급도 챙겨주고 용돈도 얹어준다는데 넌 어쩜 그렇게 우리 엄마를 꽁으로만 부려먹고 어려울 땐 모른 척하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남편은 말 그대로 달달달 저를 볶아댔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어쨌든 공짜로 슬비를 돌봐주시는 건 맞으니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죠. 3천만 원이 다 나오진 않고 1,000만 원 정도 간신히 빌릴 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면서 낼름 받아가더군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네요. 말로는 갚는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 사이 남편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남편도 지친 건지 어쩐 건지 옛날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 스터디가 있다 하면서 밖으로만 돌더군요. 사람들이랑 모여서 공부를 하겠어요? 딱 봐도 술 먹고 놀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떨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 같았는데요. 또 시험을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쩌나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혼이라도 각오해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웬걸, 남편은 기적처럼 1차 시험에 합격했고요. 몇 달 뒤 열린 2차 시험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어요. 드디어 세무사가 된 거죠. 남편에게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떨떨하던 것도 잠시, 이내 눈물이 절로 흐를 만큼 감정이 벅차오르더군요. 그런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여보. 나 뒷바라지 한다고 밖에서 돈 벌어오랴 살림하랴 슬비 키우랴. 이제 내가 그거 다 갚아줄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당신 그 말 진짜지? 합격한 기쁨에 취해서 괜히 하는 소리 아니지? 당연하지. 나 이제 세무사야. 거짓말 같은 건 입에 안 담는다고.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해도 참 기뻤어요. 원래 입 발린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케이크를 하나 사고요. 와인도 한 병 샀어요. 남편과 둘이서 조촐하게나마 축하 파티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만으론 성이 안 찼나 봐요. 갑자기 주말에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축하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같이 독서실이랑 학원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나만 붙었거든. 그게 너무 미안해서 만난 거라도 많이 먹여주고 싶어. 내년에 더 힘내라고. 그 파티 준비는 결국 다 제 몫이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어요. 남편이 드디어 세무사가 됐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직접 시장까지 가서 장을 본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져라 잔치상을 차렸어요. 잡채, 불고기, 갈비찜,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피자에 치킨 같은 것도 잔뜩 시켰죠. 딸은 다행히 그날 하루만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네요. 원래는 저도 시댁으로 빠져 있을까 했는데요. 아무래도 옆에서 계속 상 치우고 음식 내오고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요 몇 년 친하게 지내던 학원 사람들을 한번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요. 남편 학원 친구들은 점심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어요. 대부분 30대 이상이었는데요. 그중 여자 2명은 20대였어요. 특히 한 명은 어지간한 탤런트 뺨칠 정도로 예쁘게 생겼더군요. 세무사가 안 되면 배우나 가수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웬걸, 그 여자가 유독 저희 남편하고 친해 보이더라고요. 서로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자리도 바로 옆에 앉아선 웃을 때마다 저희 남편 어깨나 허벅지를 치는데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모른 척 했는데요. 결국은 저도 폭발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남편이 소주 한 잔을 원샷 했는데요.
글쎄 그 여자가 아이 쓰겠다. 오빠 얼른 안주 먹어. 하면서 치킨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지 않겠어요. 거실에서 음식을 내오다 그걸 봤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 그 여자에게 조용히 잠깐만 부엌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말하면 그 여자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 나름 배려한 거였죠. 무슨 일이신데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요. 저희 남편 유부남인데 행동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제 행동이 왜요? 여자가 와락 인상을 쓰며 대꾸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도 모르는 눈치였죠. 한숨을 꾹 참고 하나하나 설명했네요. 웃을 때마다 자꾸 저희 남편 허벅지나 어깨 은근슬쩍 만지는 것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음식은 왜 직접 먹여줘요? 그쪽은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한 일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유부남이잖아요. 제 말에 여자는 사과하긴커녕 헛웃음을 쳤어요. 참나. 아줌마, 지금 저 질투해요? 뭐라고요? 질투? 맞네, 질투. 괜히 예쁘고 어린 내가 오빠 옆에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추해요, 아줌마. 늙으려면 곱게 늙어요. 그 여자는 도가 넘는 막말로 제 성질을 긁었어요. 뭐라고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지만 그때 남편 친구들 몇 명이 부엌으로 와서 물을 찾기에 대화가 끊겼죠. 남편 친구들에게 물을 챙겨주고 나니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는데 여기서 일을 더 키우면 남편 체면도 구겨질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그냥 사람들 다 가고 나면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당신도 행동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세무사 합격 축하 파티는 자정이 될 무렵까지 이어졌고요. 저는 다음날 또 출근해야 돼서 먼저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네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아직 캄캄한 한밤중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겨우 2-3시간 정도 잤을까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잠을 잘 못 잔다더니 딱 그 짝이더라고요. 문 밖은 조용했어요. 이미 다들 집에 간 것 같았죠. 남편은 거실에서 자는 건가? 방에 남편이 없길래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상 위에 빈 접시와 술병만 가득할 뿐 텅 비어 있었죠. 이 인간이 어딜 간 거야? 남편을 찾아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몸을 튼 저는 충격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글쎄 남편이 웬 여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지 않겠어요? 그 여자는 저도 익히 아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추근덕댄다 느꼈던 20대 그 젊은 애였죠. 왜 그렇게 스스럼 없이 제 남편을 만지나 했더니만 이미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키스를 끝낸 상간녀가 남편에게 마구 제 욕을 하더군요. 그 아줌마 듣던 것보다 더 못생겼더라. 허리에 덕지덕지 붙은 군사라며 주름하며 내 상대가 안 되던데? 당연하지.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진짜지? 진짜 나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올해 안에 바로 이혼하고 너한테 갈 거야. 이미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까지 드렸으면서 그렇게 불안해? 몰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그러자 남편이 귀엽다는 듯이 상간녀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또다시 남편의 품에 안기며 뜬모를 얘기를 하더군요. 참, 오빠, 지훈 오빠한테 얼마 줬다고 했지? 1,000만 원? 왜? 너도 컨닝 부탁하게? 이번에 나도 꼭 붙어야 하거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보게. 그래. 1,000만 원에 세무사 자리 사는 거면 완전 이득 보는 장사지.
잘 생각했어. 우리 부모님도 너 세무사 되고 나면 더 좋아하실 거야. 근데 오빠는 돈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 거야? 공부 오래 해서 모아둔 돈 별로 없었다면서. 부모님이 해주셨어? 얘기해봤는데 돈 없다고 거절당했지. 근데 어머니가 머리가 진짜 좋거든. 와이프한테 아버지 사기당했다고 거짓말치고 돈 받아내자고 해서 그렇게 했어. 그 여자가 직장 생활은 꾸준히 해서 1,0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더라고. 뭐야? 그럼 그 아줌마가 해준 거였어? 그 1,000만 원? 이거 와이프는 모르니까 입 조심해. 당연하지. 근데 그 아줌마 진짜 불쌍하다. 바보같이 5년 동안 오빠 뒷바라지하고 돈 1,000만 원 대출까지 해줬는데 이혼당하는 거네? 오빠 좀 나쁜 남자인 듯? 그래서 싫어? 아니, 완전 좋지. 착한 남자는 매력 없어. 두 년놈의 대화를 듣는데 충격으로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저를 상대로 사기까지 친 거였어요. 돈 1,000만 원으로 사람을 사서 부정행위를 할 생각을 하다니 참 간도 크다 싶더군요. 맘 같아선 그대로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난리를 치고 싶었어요. 남편과 그 상간녀를 반 죽여놓고 싶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협탁 위에 있던 핸드폰을 챙겼어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와 두 년놈이 나누는 대화를 싹 다 녹음하고요. 진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도 몇 장 찍었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려고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상간녀와 남편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군요. 뭐야? 당신 언제 일어났어? 내가 언제 일어났는지가 뭐가 중요한데? 설마 당신 다 봤어? 뭐? 너랑 인연이 붙어먹는 거? 그래, 다 봤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연거푸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서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탈탈탈 흔들었죠. 상간녀는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악소리만 내면서 제게 질질질 끌려다녔네요. 보다 못한 남편이 달려들어 그런 저와 상간녀를 떼어냈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 좀 하라고. 지금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5년 동안 뒷바라지했던 남편이 다른 년이랑 바람이 났는데 누군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알아? 사람 마음이 변한 걸 그럼 어떡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나왔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지. 잘못했어. 근데 그렇다고 죽을 죄는 아니잖아. 내가 뭐 사람을 죽여서 너처럼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어? 그래 차라리 잘됐다. 언제 말할지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나 너한테 마음 떠난 지 꽤 됐어. 우리가 사실 겉으로만 부부였지 잠자리 안 한 지도 꽤 됐잖아. 그 사이에 난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이제 그만 우리 관계 정리하고 싶어. 조용히 내 뜻대로 이혼만 해주면 슬비 양육권은 너한테 다 넘길게. 이 집도 너 가져.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해준 값은 쳐줘야 하니까. 혼자 나불나불 떠들어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상간녀는 그런 저를 꼴 좋다는 듯이 뒤에서 비웃고 있더군요. 저는 울컥한 마음에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난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너도 알지? 유책 배우자는 절대 먼저 이혼 요구 못하는 거.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고. 저는 씩씩대면서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당연히 따라 들어오지 않았고요. 상간녀와 함께 그대로 나가버렸는지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한심했죠. 다시 잠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당연히 잠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요. 다음날 멍한 정신으로 회사에 출근했죠.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하다 보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남편의 말처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딸애를 생각하면 얼른 이혼해주고 저도 새 출발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이대로 그냥 순순히 이혼해주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네요. 저는 우선 집안 곳곳을 뒤져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아나갔어요. 남편 핸드폰을 뒤지니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며 저질스러운 사진들이 한가득이었고요. 아파트 CCTV를 보니 저 모르게 상간녀를 집에 불러 시간을 보내기도 했더군요. 이렇게 뒤에서 딴짓거리나 하고 있었으니 5년을 시험 보고도 계속 낙방만 했지. 더더욱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남편과 그 상간녀를 지옥에 처박아주고 싶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남편은 조금씩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세무사 일이 바쁘다 어쩌다 가짜는 핑계를 대더니 나중엔 아예 말도 없이 외박을 하기도 했죠. 낌새를 보아하니 그 상간녀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 같았네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네 부모가 시골에서 과수원을 크게 하더라고요. 대단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보다는 돈이 꽤 있었죠. 그래서 남편은 물론이고요. 시부모님까지 그년을 새 며느리로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시가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아마 또 이혼 얘기를 꺼내려는 것 같은데 혼자선 자신이 없으니까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 같았어요. 딸을 친구에게 부탁한 뒤 저도 시가로 향했네요. 흡사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같이 비장한 마음이었죠. 시가에 도착하니 세 사람 다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남편은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시선을 피했네요. 그런 남편을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혼 소장이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님? 보면 모르겠니? 이혼 서류잖아. 이혼 절대 못하겠다고 버텨봤자 너만 손해야. 그냥 애 양육권이랑 집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서 이혼해. 너도 아직 젊은데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잖니? 마치 남 얘기하듯 가볍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웃으면서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죠. 그래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혼 안 하고 버티면 저만 손해죠. 저는 순순히 시어머니가 내민 이혼소장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제가 이혼 못하겠다고 더 버틸 줄 안 모양이죠. 너 갑자기 왜 그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혼 못해주겠다고 버티더니 뭐 잘못 먹었냐? 남편의 말에 열받아서 쏘아봐주니 시어머니가 얼른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들,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세무사로 성공할 생각만 해. 아 참, 지영이한테도 이제 이혼할 거라고 얼른 말해주고. 그동안 걔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안 그래도 이따 전화하려고요. 그래. 그러면서 그 세무사 사무실 차려주는 것도 한 번 더 확답받고. 걔네 부모도 확실히 약속한 거지? 아이 그럼요. 말했잖아요. 걔네 집 대대로 과수원에서 진짜 돈 많아요. 아무래도 그 상간녀네 집에서 남편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 우습더군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손뼉을 쳤어요. 아유 그럼 그래야지.
드디어 며느리도 우리 집안급에 맞게 바꾸겠구나. 세무사 사위 되려면 그 정도 재력은 있어야지, 안 그래? 제 속을 긁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화가 나긴커녕 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었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미친 여자 보듯이 보더라고요. 뭐야? 너 왜 갑자기 웃어? 진짜 뭐 잘못 먹었어? 아니 어머님. 아니다. 이제 이혼하니까 어머님도 아닌가? 이 아줌마 하는 말이 너무 웃기잖아. 집안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일단 사기꾼 집이야말로 우리 집하고 수준이 안 맞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너 돌았니? 어디 감히 어른 앞에서 깔깔대면서 그따위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해? 먼저 시작한 건 아줌마잖아요. 그리고 그쪽 아들이 정말 똑똑하게 대단히 잘나서 세무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내 돈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제 말에 가만히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눈치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1,000만 원은 아버지 빚 갚는 데 쓴 거 다 알면서 무슨...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모르쇠 해봐. 조금 있으면 그것도 못할 테니까. 저는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시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세무사 시험을 주최했던 사무실에 연락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고발했죠. 이미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 부정행위 증거를 죄다 모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주최 측에선 자세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요. 만약 부정행위가 사실일 경우 시험 합격은 취소될 거라고 하더군요. 동시에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간통죄는 이미 폐지됐다지만 민사소송은 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청구했죠.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제게 전화해 울고불고 애원도 하고요. 나중엔 집으로 찾아와 가만히 안 두겠다면서 협박까지 하더군요. 결국 저는 살던 집을 팔고 딸과 같이 친정으로 거취를 옮겼네요. 그 사이 남편의 부정행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나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얘기한 것처럼 돈 1,000만 원을 1등 친구에게 뇌물로 건넸더군요. 그리고 시험 당일 그 친구와 화장실에서 몰래 답지를 주고받았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의 세무사 합격은 취소됐고요. 그건 1등이었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네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이혼 소송도 제 승리였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인정돼 이혼도 했고요. 딸의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제가 갖고 왔어요. 또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제법 큰 위자료도 받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결국 전 남편을 버렸어요. 세기의 사랑인 양 남의 가정을 파탄낼 땐 언제고. 전 남편의 세무사 시험 합격이 취소되자마자 바로 돌아섰더군요. 동네에도 학원에도 이미 상간녀라고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도망치듯 집을 빼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돈은 돈대로 잃고 직장도 잃고 거기다 그 상간녀 아버지가 도박으로 아주 집안 살림을 대차게 말아먹는 바람에 집이 폭삭 망했다나 봐요. 지금은 몇 안 남은 밭대기에서 농사 지은 걸로 세 식구가 먹고 산다 하더군요. 남의 남자 빼앗은 죄를 아주 톡톡히 치른 셈이죠. 그런 상간녀의 말로를 보고 깨달은 게 있던 걸까요? 남편은 뒤늦게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가 잠깐 미쳤었다는 둥, 저랑 딸애 없이는 못 살게 했다는 둥,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무시했는데 어찌나 끈질기게 매달리던지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나 슬비 아빠잖아. 우리 슬비 이대로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셈이야?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넌 이제 우리 딸 아빠 아니니까. 그게 어디 당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야? 핏줄이라는 게 있는데? 핏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슬비는 당신한테 아무런 정도 없대. 오히려 나 괴롭히기만 해서 싫대. 그러니까 더 추근덕거리지 말고 꺼져. 안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그래도 남편은 끈질기게 저희 모녀 곁을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묘수를 냈네요. 바로 저희 회사 상사한테 애인 대행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그 상사가 전직 유도 선수 출신이라 덩치도 우락부락하고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거든요. 남편은 강약약강의 전형답게 상사가 조금 겁박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네요. 참 마지막까지도 추하지 않나요? 저는 전 남편이 좀 더 망한 인생을 살길 바랬는데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겹지인에게 들으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하대요.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붙을 턱이 있나요?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거죠. 아마 평생 그렇게 가망성 없는 시험에만 매달리다 죽지 않을까 싶어요.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그런 전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죽을 맛인가 봐요.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팔아치운 지 오래고요. 시어머니가 식모살이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거동도 못하고 있다 하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커녕 쌤통이라는 생각만 든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물론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억소리 날 만큼 큰 매출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어지간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만큼은 벌고 있어요. 또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답니다. 전 남편에게 워낙 크게 대여서 다신 새로운 사랑을 못할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역시 사람으로 치유해야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변호사라 돈도 잘 벌고 전 남편과 달리 성실해요. 무엇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 준답니다. 딸 애도 얼마나 아껴주는지 몰라요. 재혼 후 사실 아이 갖기를 많이 망설였는데 딸애가 먼저 동생이 갖고 싶다고 얘기도 했고요. 또 남편도 아닌 척하지만 은근히 둘째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아들과 딸애를 차별 없이 골고루 사랑해주고 있고요. 딸애도 동생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네 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쭉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